リアン、学校楽しいの？楽しい。でも조선사단계니까 좋다. 리랑, 우리말 할 수 있어?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일본. 우리 엄마 아빠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내 고향은 제주도. 충주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곳에서 건너오셨습니다. 나는 제일통포 4세입니다. 내가 다닌 학교는 우리 학교. 정확히는 조선 저중고급 학교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학교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선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조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교복으로 저고리를 입고 직접 만든 교과서로 우리 말과 역사를 배워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는 200만이었어요. 그중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60만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게 일본에 남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빼앗긴 우리 말과 역사를 자식들에게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우리 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 민족이 만든 우리 학교를 싫어했어요. 우리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고 학생들을 일본 학교로 편입시켰죠. 그 과정에서 많은 동포들이 다치고 경찰에 끌려가고 학생이 총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다시 우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리 학교 탄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년대까지 일본 학생이라면 모두 살 수 있는 정철 전기통 학원도 살 수 없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일본 공식 체육대회에는 나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저고리를 입은 학생들을 향한 습격 사건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학교 밖에서는 저고리를 입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우익 집단들이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세요. 아베 정부는 일본 고등학교 중에 우리 학교만 유일하게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고고 사회즈 자신들의 잘못된 거구를 인정하지도 방송하지도 않는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증인인 우리의 정제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이겠죠. 사회적 편견에서부터 제도적 차별까지 일본 사회에서 우리 학교, 우리 동포들은 해방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투쟁 중이에요. 그렇게 지켜온 학교가 지금은 64곳 남았어요.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쓰는 말도 우리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 자란 일본 사회에서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말과 글, 역사를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해방이 됐으니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조국이 둘로 갈라진 지 70년.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조국, 그리고 태어나 자란 곳의 차별.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내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우리 학교를 기억하고 함께 지켜간다는 것. 그건 아마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되풀이 되어선 안 될 역사. 그리고 남과 북의 아픈 상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오신 우리 학교. 우리가 비록 일본 땅에 살지만 떳떳한 우리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우리 학교에 갑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고향이라네. 내가 아무리 조선민족 굿즈를 가졌다고 해도 조선학교 안 다녔으면 아마 일본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살 수 있고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힘낸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기뻐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둘, 하나. 자,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품속에 그려본 사랑하는 조국은 하나였네. 조선각고 목이다 고고모 학교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손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영상 보고 나니까 저도 사실은 이 영상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달리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늘 가기 전에 특히 이제 이 자리는 제가 몇 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잘 접해보지 못했던 조선학교,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동포들, 이게 진짜 평화와 통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아마 이 영상도 보셨고 또 혹시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나면 혹시라도 이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구나. 평화와 통일에 우리 제일동포들과 조선학교 그리고 아이들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 한 가지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아마 평화로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 분단을 느끼는 길, 여기에 조선학교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저를 계속 좀 불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면서 계속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저도 이 부분을 몰랐을 때는 그냥 분단은 남과 북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쪽에서 통일운동 열심히 하고 북쪽에서 통일 이야기 열심히 하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 14선언, 4.27선언 타고도 남과 북 이게 주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이들 이게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분단에 무슨 서러움을 받고 있지? 잘 몰랐던 영역입니다. 근데 저도 이 일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발을 못 빼고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알았던 상태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저는 이 일을 아마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통일, 분단, 평화 아마 이런 영역에 조금씩 났을 때 여러분들 왜 하십니까? 혹시 이 강의도 듣고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뭔가 느끼는 가슴 한 군데를 묵직하게 누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좀 불편함입니다. 내가 몰랐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불편한 겁니다. 왜?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에 왜 나왔는가는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바로 알겠다는 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내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연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몇 강의를 쭉 들으셨겠지만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불편해지셨습니까 혹시? 이 사회가? 하나도 안 불편합니까? 예. 저는 아마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니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불편한 사람들, 도저히 불편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 불편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함께 불편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뭔가 좀 이야기를 잘해야 불편할 텐데 이 또 잘 못하고 나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이걸로 끝날까봐 걱정은 됩니다만은 앞에 그 영상에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쭉 보니까 대략 어떤 내용이다. 아, 내가 몰랐던 영역이구나. 이제 알 수 있는 영역이고 알아야 될 영역이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신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보면 그냥 이렇게 시시끌렁끌렁하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자료집에 있는 거 다 보시고 나면 머리가 남아나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학교와 관련돼서 제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수다 떨듯이 저희 경험 8년간의 활동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라면 자료집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오늘 이 1시간 안에 제가 막 떠들었던 내용들이 차분히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제 얘기하는 동안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교재를 보지 마시고 제가 파워포인트나 뭐 PPT 이런 걸 안 쓰는 것도 그걸로 몇 번 해보니까 그것만 보고 쫓아가더라고요. 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막 쫓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쳐다보고 안심은 하십시오.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쳐다보고 얘기하면 질문할까 자꾸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질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하고 눈 맞추면서 그냥 감정을 같이 느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선학교를 알게 된 게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인터넷이나 뭐 자료집이나 책에서는 조선학교가 있다. 공포들이 만든 학교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청년운동부터 뭐 나름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뒷자락을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늘 바빴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너무 할 일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 60이 내일 모레 60인데 내일 모레쯤 되면 이제 내가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구나 이제서야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저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줄 알고 정말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 여성연대라는 이제 여성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연대의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 조직들은 한국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운동 여기에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에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정대협이라는 단체를 만든 것도 여성단체입니다. 이 여성단체가 한국 사회가 기생강강이 한참일 때 이 기생강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일본군 위안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 감춰 있고 뭐 일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우리 정부도 말하지 않고 그러나 다 피해자는 있는 건데 다 숨기고 있는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것으로부터 정대협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의기억연대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언론에서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여러분들 정대협 정의회는 많이 보셨죠. 너무나 사실은 왜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이야기까지는 하기 어렵고 그 모든 수십 년의 활동이 그 작년, 재작년 그 한 몇 달 동안에 완전히 덮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도 충분한 그런 수요 시위, 전 세계에 이런 시위가 없습니다. 30년 이상 한 자리에서 한 요구를 하는. 근데 이 수요 시위 장소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가 분단이다 보니까 이 제일 왼쪽부터 제일 오른쪽까지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우익들이 늘 스피커를 가지고 사이렌 소리, 총 소리 그리고 막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일본군 매춘부다. 이들에게 왜 우리가 동조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매춘부가 아닌 증거를 가지면 2천만 원을 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옆에서 수요시 마이크라도 잡으면 사이렌 소리가 하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정의기억 연대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놈놈놈 시리즈 알죠? 나쁜 놈. 또 뭡니까? 질문 안 되는데. 예. 근데 수요 시위를 방해하는 수요 시비라는 걸로 영상을 만들어갖고 지금 막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 수요 시위 현장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이 정대요. 여기에 이제 전국여성연대라는 조직도 그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일 NGO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과거사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선학교 문제 이렇게 다양한 역사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우리 역사에 대한 그 NGO 포럼이 있었는데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참여를 해서 앉아 있는데 그 일본의 그 초등학교, 소학교라고 하죠. 소학교 교사, 체육교사를 하셨다는 그 교사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조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동안 10배를 통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 맨 마지막에 앞으로 화이팅 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다 일본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조선학교와 우리 리포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우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 중에 한 분이 하세가와 스님이라고 그 소학교 체육교사인데 이분이 나와서 한 30분간 그 조선 학교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 열변을 토하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기는 이 내용을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그 일본에 있는 이른바 제일동포들은 자꾸 자기한테 고맙다고 한다. 자기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고맙다라고 하냐. 나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일본이 남의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너무나 큰 잘못들을 많이 했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일본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라나는 후대들이 일본의 미래 그 아이들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일본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지금 조선학교라는 게 일본의 식민지의 그 산물로 와 있는 건데 여전히 차별, 더구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차별 이런 게 말도 안 돼서 자기는 나섰을 뿐인데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나섰을 뿐인데 왜 자꾸 제일동포들은 자기를 고맙다라고 하냐.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한 30분을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저는 인터넷이든 뭐든 자료로 알기는 했지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동포,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면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막연히 일본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과거에 잘못된 과거사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일본 현직 교사가 열심히 조선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 이야기를 일본인으로부터 들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저 선생님이 저렇게 30분간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현실에서도 지금의 그 시간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막 계속 고개도 숙여지고 바늘구멍을 찾고 싶은 이런 거였는데 그날 저희 이제 뒤풀이 장소를 가서 식사하는 자리를 갔는데 그 선생님을 피해가지고 제가 구석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또 통역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 앞에 딱 앉으신 거예요. 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손 선생 얘기 좀 합시다. 손 선생은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한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조선학교 문제는 그렇게 호소를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가지 다시는 가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더라. 이 조선학교 문제를 한국 사회에 알리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어디 말할 데가 없어 그랬는데 마치 여성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좀 묻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이 통일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과 북,
뿐만 아니라 이 분단에 이 아픔으로 아직도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제일 동포들에 대한, 그리고 탄압받고 있는 조선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은 통일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 앞에도 제가 이제 판을 보면 찾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 고개 숙이고 그냥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뭐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뭐 미처 그까지 못하고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 밖으로 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충격도 있지만 불편함이 너무 큰데 하여튼 돌아가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1월달에 NGO 포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면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 찾아다녔습니다. 아 그렇지, 평화와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포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분단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의 산물로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동포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봉쇄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 함께 나서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거죠. 주로 이제 큰 조직들을 막 만났습니다. 이른바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데서 함께 한다라면 탄압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보니까 너무나 호응이 컸습니다. 뭐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조직이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제일 앞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대표들 아닙니까? 그 대표들 중에서 탄압받지 않는, 탄압에도 이길 수 있는 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일 앞장 세울 사람들 보통 누굽니까? 딱 생각 드시는 분 있어요? 한국 사회가 아직 그나마 탄압을 덜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중에 누가 표시가 제일 많이 납니까? 스님들. 머리카락 없죠. 도포자를 휘날리죠. 그죠? 누가 봐도 스님들 표시나죠.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목사님들은 뭐 행사할 때 이런 옷들을 입으시던데, 그래서 아까 그 우리 학교 아이들 지키는 신부님 발족식 때 스님 한 분 모셨을 겁니다. 실천불교 순가회 조계종 안에 일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그 스님을 공동대표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정태효 목사님이라고 목정평, 목회자 전인평화 전국협의회에 이제 그 정태효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여성 대표로 해서 처음에 이제 3명이 공동대표가 됐는데, 막 공동대표도 만들고 조직이 막 크게 되니까 힘이 난 거죠. 막 열심히 조직을 하러 가는데 2014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가 안산인데 2014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1월 달에 갔다 오고 6월, 3월, 4월 열심히 해서 큰 조직을 만들 거라고 딱 했는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터져버린 거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꽃같은 아이들이 수장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속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지나는데 우리 세월호 전국이 조금 지나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함께 다 싸워야 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손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호로 다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인터넷에 계속 아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셨듯이 그 일본의 문구가 와서 앞에서 학생들이 비를 차철 맞으면서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큰 조직 만들려는 거는 오히려 우리 욕심일 수 있다. 그냥 우선 조직을 만들자. 조직을 만들면 뭘 해야 됩니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저도 전국여성연대 대표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욕심을 내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을 만들고 딱 2가지만 하자. 이 조직에 상관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조선학교라는 게 뭔지,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뭔지를 알리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리자. 그리고 2번째는 가보자였습니다. 조선학교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이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스님, 목사님, 여성 대표 우리가 한번 가자. 가서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라면 오히려 이거 자체가 알릴 수 있는 스님이 갇혔다, 목사가 갇혔다, 여성이 갇혔다. 왜 갇혔냐? 조선학교 문제 이야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다. 처음에는 사실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박근혜 정권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을 갔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8년이 흘렀는데 그러고 이제 조직을 빨리 만들자 하고 만드는 게 2014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6월 13일이 무슨 날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행사를 하게 되는데 미선희 교수님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그 정말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 아픈 날에 또 조직을 만듭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 한번 역사를 되짚어보고 보십시오. 분단의 역사, 시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지금 오늘까지 어느 날짜 어느 하루를 가져와도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프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죽어가면서 만든 나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화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짚어보면 하루도 역사적이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6월 13일 만들어졌고 가보자, 알리자. 그래서 뭐 각종 활동도 서명운동, 캠페인, 선언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총 14번. 그때는 가는 것 자체가 갔다 오면 감옥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여성들, 그리고 아까 우리 학교는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분들은 다 농민들입니다. 그 농민들에게 호소를 했을 때 갔다 오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농민들 하시는 말씀 좀 그러잖아요. 아이씨고 그렇게 해서 뭐 그게 감옥 가는 거면 내가 갈게 이러면서 만들어진 그 모임들입니다. 그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이 가고 그리고 이제 민주동문회 그리고 그 스님들이 뭔가 스님들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절 중에 하나 국평사라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 유해들이 모셔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평사 스님들하고 여기 우리 조계종 스님들하고 가서 통일법회 이런 명목으로 가기도 하고 총 14번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참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가지고 교사들이 이제 공식적 방문을 하게 되는 그래서 14번의 공식적 방문과 비공식적 방문들이 8년 동안 계속이 됐죠. 근데 코로나 전국으로 지금 2년 반째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활동들이 쭉 진행해온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본을 가서 조선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죠. 조선학교. 혹시 조선학교를 오늘 이 자리 말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스님. 자, 조선학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꽤 많으시네요. 제가 얘기하기 좀 편해졌습니다. 혹시 조선학교를 가본 적이 있으신 분? 선생님 혹시 언제 어떤 계기로 가보셨나요? 운동 야구 때문에 일본 국립무교 다니니까 거기서 학교. 예. 선생님. 제일 동포들이 해마다 통일 마당이라는 그런 축제를 열어요. 제가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연대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네. 예.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조선학교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선학교로 가면 혹시 질문 들어올까 싶어서 막 공부도 하고 가고 자료도 찾아보고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조선학교 역사를 쭉 보면 아까 뭐 동영상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근데 그 전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동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일본으로 강제징용. 제가 가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이들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양이 어디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디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의외로 놀랐는데 북이 고향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다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남쪽이 고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승만 정권 때 해방이 되었지만 기민 정책을 핀 거죠. 그냥 그 나라에서 살아라고 한 겁니다. 오는 거를 반기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반기지 않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이 거의가 고향입니다. 그 고향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은 제주도입니다. 아까 여기 제일동포 4세 그 학생이 말한 거기도 제주도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앞에 강의에서 혹시 제주 4.3을 공부하셨나 모르겠는데 4.3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도 있지만 4.3과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의 바닷가 항을 끼고 있는데 고향인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끌고 가기 쉬운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살부터 27살까지 무작위로 그냥 방직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라고도 했지만 그냥 강제로 그때는 순사라고 하죠. 순사들이 와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막 이런 막 끌려갈 때는 강제징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끌려간 사람과 탄광에 취직시켜주겠다, 어디에 취직시켜주겠다 이런 걸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강제징용자인데 이 강제징용으로 갔던 그때 당시 일본으로 갔던 우리 동포들의 수가 200만입니다. 200만 중에서 해방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돌아갔죠. 특히 북이 고향의 사람들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심히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얼마가 남았다 그랬습니까? 60만. 예,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140만 명은 돌아갔죠. 혹시 60만 분의 트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감독인데 일본의 우토로 마을에 살면서 암을 얻어가지고 그 투병 중에 제일동포 어머니들이 이 그 감독을 살려낸 이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사카에 그 오사카 저구가 그 트라이라는 럭비 있죠. 찍고 일어나다 이게 이제 트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럭비가 4강까지 나갔습니다. 전국대회. 그래서 이 럭비를 주제로 영화를 찍은 게 60만 분의 트라이인데 트라이가 그 럭비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60만의 우리 제일동포들이 찍고 솟구친다,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이제 우리 제일동포들의 수가 이제 60만인데 이 60만이 남았죠.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이 60만이 남아서 가장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동포들은 참 뭘 만들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조직. 그리고 만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말, 우리 글, 우리 정신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국어 강습소라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이 되고 해방이 됐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10월 달에 조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46년 4월 달에 국어 강습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학교인 거예요. 46년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60만의 제일동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학교가 500개였습니다. 학교 하나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500개의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70여 년이 지나면 지금은 아까 몇 개 남았다 했습니까? 64개. 64개, 137개 교라고 하는데 64개는 초중 고급 학교를 하나로 쳤을 때 이게 64개가 되는 거고 초급, 중급, 고급을 각각 다 떼면 137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교가 64교, 137개 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모든 지원들이 다 끊어지고 탄압 들어오고 학교가 주니까는 먼 데서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500개 학교를 만들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과정에도 처절하게 온몸으로 지켜낸 게 사실은 지금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년에 4월달에 학교를 만들었는데 48년 1월달부터
그 일본 정부하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팔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이 학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고 일본 학교로 편입하려 하고 막 이런 와중에 전 동포들이 그 60만의 동포들이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야마구치라는 데에서는 너무나 격렬하게 싸우니까 그 야마구치 일본 정부의 책임자가 조선학교 폐쇄하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한신투쟁, 한신대투쟁, 민족교육투쟁 이렇게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48년에 한신지방, 지금에 말하면 오사카, 교토, 효고 이런 그 간사이 지방 이쪽에서 극렬한 그 동포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극렬한 학교 지키기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효고현 같은 경우는 70여 명이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48년 4월 24일 날 1만 명의 사람이 그 효고의 현청 앞에 모인 거예요. 효고현에. 현청 앞에 모여가지고 현지사하고 담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현지사가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 이후 어떤 책임도 조선 사람에게 묻지 않겠다. 각서까지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날 밤에 비상계엄 사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일본에 있는 속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그때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효고현에 우리 동포들이 만든 그 조직의 대표인 박규범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사람이 죽게 생기니까 석방을 시켰습니다. 이 선생님 석방된 지 4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박규범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 오사카에서는 16살 김태일이라는 소년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효고에서 이런 일이 4월 24일 날 일어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전날 48년 4월 23일, 24일 오사카에서는 효고에는 10,000명이 모였고 오사카에는 15,000명이 모였습니다. 15,000명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하니까 계속 잡아가고 뭐 하는 와중에 발포를 한 거예요. 총을 쏜 그 발포에 김태일이라는 소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수천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감옥 가고 2명이 죽은 이게 48년, 49년에 그 2년 동안 일어났던 우리 동포들이 학교를 지켰던 처절한 투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켰지만 49년에 그 500개 중에서 367개 학교가 다시 폐쇄가 되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본 정부는 이 조선학교 없애는 노력을 70여 년 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고 있는 그거는 뭐 역사적 산물이니까 자기들이 눈에 까시다라는 아까 우리 그 동포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포들이 사실 지켜낸 이런 게 조선학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조선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서 온 이렇게 우리가 한 뭐 20-30년 단위로 이렇게 가는데 20-30명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북이 고향인 사람, 남쪽이 고향인 사람 손 들어보랬을 때 우리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북은 다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고향이라고 하고 북을 조국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가 그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근데 그런 설명은 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선은 남과 북이 갈리기 전, 분단되기 전에 하나의 민족일 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일 때 끌려갔다. 조선일 때. 그리고 조선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살고 있다. 근데 해방이 되었지만 북은 돌아갔지만 남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이 되었다. 분단이 되고 우리는 더욱더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남쪽이 고향인 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남쪽이 고향이다. 근데 북을 조국이라 부르는 건 이상하지 않나. 근데 그 선생님 얘기 속에 이런 겁니다. 남쪽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기민 정책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냥 거기서 살아라. 반기지 않는 이런 정책을 폈지만 북에서는
1957년부터 각종 장학금과 교육 원조비를 보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북도 아마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나라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품들이 들겠습니까? 남도 북도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제일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탄압을 받아가면서 학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북의 그때 당시에 김일성 주석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온전하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동포들이 그래도 민족의 말과 그 정신을 지키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학교 하나 덜 짓더라도 병원 하나 덜 짓더라도 건물 하나 덜 짓더라도 우리가 동포들을 도와야 한다 하고 1957년부터 해마다 교육원조비 장학금을 보내왔답니다. 그게 올해 2022년 4월 15일에 22억 우리 돈으로 그렇게까지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65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보내왔다는 거죠. 이른바 말하는 북이 그 어렵다고 했던 고난의 인분, 북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 그때도 제일동포들에게 이 교육원조비는 끊이지 않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65년간 보냈던 총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5천억이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래도 제일동포 문제에 관심 있는 모 국회의원께서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좀 보자 그러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조선학교가 저렇게 줄고 있는 거는 청년이 관련해서 그렇다. 청년이 손을 뗀다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뭘로 돕습니까? 라고 했더니 재외동포 기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조선학교를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설명을 해도 뭐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72년 그 금액으로 따져도 5천억 이거 꿈도 못 꾸는 돈입니다. 물론 뭐 이 돈 시세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게 단순한 돈 액수가 아니라 70여 년의 동포애고 민족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손을 떼면이라고 하는데 청년은 제일동포들이 조직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조련과 청년이 이어지면서 그 조직이 학교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동포들이 만드는 학교인데 거기서 손을 떼라라는 게 역사를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돈이면 해결이 다 된다라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뭐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라. 정치인들하고 얘기해라. 몇 번 해보니까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건강한 한 분이라도 만나는 게 낫지 그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답답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조선 사람인데 남을 고향이라고 북을 조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70여 년 역사 중에 가장 서러운 것은 사실은 일본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제도적 차별입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차별, 아이들에 있어서의 차별은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쭉 앞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선학교가 각종 학교라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운전교습학원, 미용학원, 발레학원 이런 거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일본의 각종 제도적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면 것도 검정고시로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축구를 잘하고 권투를 잘하고 럭비를 잘한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참 싸운 뒤에 전국대회 나가게 됐지만 초반에는 대회 출전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에 보면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단지를 돌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출전하게 해달라 이런 걸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이면 저희 세대는 할인권이라고 얘기를 했던 뭐 회수권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 할인되는 교통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학교를 지을 때 내진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선학교에는 이 내진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나 어디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게 되잖아요. 이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장학회라는 어느 뭐 남이다 북이다 뭐 일본이다 이런 따지지 않고 조선 사람이면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 혜택에도 조선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을 못 받고 막 이런 것까지는 되지만 뭐 조금씩 싸우면서 또 바뀌어가면서 특히 이제 그 일본의 금전고시를 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건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어느 대학에서 우리는 시험 보지 않고 조선 사람을 뽑겠다. 그 앞에 한번 들여놨더니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워낙 길거리에서 고소 많이 하면서 이제 오늘은 좀 만들고는 있지만 조금씩 혜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일본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전부 무상화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2010년에. 근데 조선학교만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북일 문제가 불편하다. 그리고 납치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모든 외국계 학교는 일본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계 학교까지도 무상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외국계 학교가 43개가 있습니다. 덴마크 학교, 필리핀 학교, 독일 학교, 온갖 학교가 다 있는데 조선학교는 10개입니다. 근데 이 43개 중에서 33개는 무상화로 하고 10개만 딱 빼놓은 겁니다.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아이들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고가 돼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재학생, 졸업생, 학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됐는데 도쿄, 나고야의 아이치,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5군데 재판인데 여기는 재판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했는데 2010년부터 고교 무상화가 됐는데 계속 안 됐죠. 그리고 13년도에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성명으로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법으로 꽝꽝꽝 조선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를 성명으로 공표하기까지 하는 이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하고 재판 걸었던 아이들이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재판의 원고가 되는 것을 본 그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그리고 고교 무상화를 지원하는 전국 연락회 이런 게 일본 전역에 만들어지고 주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워낙 차별이나 이심에 치마 저고리 찢는 거라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4월이 입학인데 특히 유치부 아이들에서 소학교 들어가는 이 아이들이 그 입학하고 나고 한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면 완전히 우리들이 아까 앞에 보셨죠? 계속 앞에 마이크 갖고 와가지고 뭐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 김치 냄새 나는 것들아, 꺼져라, 바퀴벌레 같은 놈들아, 온갖 그 아이들한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거를 일본인들이 나서서 한 게 뭐냐면 호위무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가면 인간 터널을 만듭니다. 그 속에 아이들 조그만한 애들이 가잖아요. 그 막 걸어가면 막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고 축하한다, 장하다 이걸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이 그 속에 아이들은 일본인이면 자기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무서운데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이 속에 떳떳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아이들과 동포들 함께하는 일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48년에 한신투쟁이라고 했던 민족교육투쟁이 일어났던 그때도 우리 동포들이 수가 60만인데 노인들 빼고 아이들 빼고 이러면 시위에 나선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절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시위에 총 함께 나선 사람이 103,000명입니다. 100만 3,000명.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차별 속에서도 손잡고 연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각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위무사회, 그 다음에 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그 다음에 고교무사가 전국 모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오늘 또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동포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게 지금 조선학교입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는 이 고교무사가 이제 재판이 이렇게 시작되면 재판을 계속 치치치치 끌었습니다. 2013년부터 재판을 낸 게 첫 재판 결과가 나온 2017년이에요. 벌써 아이들이 졸업을 한 애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하고는 히로시마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부 재판이 다 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오사카 재판을 이겼습니다. 오사카 재판 결과는 차별이다. 고교무상을 실시하라. 재판 비용은 정부가 내라. 이런 정말 훌륭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이제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된 재판이 17년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후쿠오카 재판을 마지막으로 5군데 다 졌습니다. 근데 이 재판 투쟁 중에 지고 있고 이런 속에 너무나 더 파렴치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유보 무상화, 유치원 보육시설을 무상화를 2019년부터 일본이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비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부가가치세 이러는 건데 일본이 뭐 1,000원을 내면 거기에 소비세 8%가 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소비세 8%를 10%로 일본 정부가 올리죠. 근데 이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들들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2%에 해당되는 거를 유치원 보육시설 무상화로 올린 거죠. 근데 또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88개 유치원 보육시설이 있는데 외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 여기까지도 같이 전부 다 제외 다 시켜버린 거예요.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만 제외를 시켰더니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80개를 전부 다, 88개를 전부 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말하면 동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대에서 싸우자 하고 막 동포들이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돈 필요 없다. 그건 뭐냐면은 필리핀 학교 하나, 몇 사람 되지도 않죠. 덴마크 학교 하나, 독일 학교 하나, 거의 뭐 10명에서 20명 안 되는. 그 속에 뭐, 그리고 아마 조선 사람처럼 특이한 케이스로 일본에 살고 있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외국계 있으면 대사관 자녀거나 외국계 좀 사업하면서 좀 잘 사는 사람이거나 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필요 없다. 그러고 뭐 일본 정부를 시끄럽게 싸울 이유도 없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동지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외로운 싸움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자꾸 지나고 계속 열심히 우리 동포들이 싸우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동지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학교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라는 문제를 참을 수 없다. 손을 잡겠다. 어디가 손을 잡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압력이 가니까 참 일본 놈들은 죄송합니다. 강의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함께 싸우니까 이거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 그래 유보무상화, 고교무상화 지역별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지역별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안 싸워주고 지역별로 해라니까 분산되잖아요. 연대가 잘 안 되는 거죠. 한 힘을 다 빼놓는 거죠. 근데 지금 고교무상한 재판이 가졌지만 유보무상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지만 계속 힘 빠지는 싸움을 지역별로 알아서 해라니까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포들은 고교무상화보다는 유보무상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3살짜리 아이부터 차별하는 이 파렴치한 이것도 문제지만 유치원을 보내야 소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조선학교로. 소학교로 가야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고. 근데 애초에
처음 조선학교 우리말을 접하고 있는,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 조선학교로 갈 수 있는 제일 기본 통로, 유치원 보육시설에서부터 싹을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동포들이 심각하니까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각종 집회에 나오고 어머니들은 아직도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그 피켓에 고교무상화, 유교무상화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그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유치원도 보육시설도 고등학교도 모든 외국인 학교 하는데 제일 동포들 학교, 조선학교만 제외시킨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우리 동포들이 나서가지고 항의하고 싸우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됐습니다. 그래서 뭐 UN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위원회, 교육권규약위원회, 그 다음에 아동권익위원회 안 찾아간 데가 없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고 찾아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항의가 되고 로비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2019년도에 아동권규약위원회에 제네바에 그 5군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어머니들이 치마 저고리를 떨쳐입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학교 시민 모임에서도 뭔가 어머니들을 도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 어머니들이 식사 문제를 챙겨드리든 함께 뒤에서 뭐 옷보따리를 잡아드리든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른바 말하면 아동권규약위원회가 로비 현장입니다. 그 제네바에 아동과 관련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에 대해서 한 위원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안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치마저고리 다 떨쳐 입고는 말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으면 회의 시작 전 그리고 끝나고 나서 15분의 휴식 시간이에요.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막 모이면 어느 누구의 입에서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한마디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준비를 해온 게 이 종이 한 장에 사람 얼굴 6명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나눠줬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선학교 문제를 조금 잘 알고 있고 우리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금 유리한 사람 6명 얼굴인데 사진이 이제 흑백인데다가 머리 옛날 사진이 있거든. 거기 뭐 머리 스타일이고 뭐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특히 저는 외국 사람들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아마 외국 사람들도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치관 그 우리 이현영 운영위원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보니까.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천주교 신자인 모양인데 자기는 너무나 기도를 합니다. 제발 우리가 왔던 게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 자기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데 저는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어필은 됐는데 예를 들면 이 6명이 쉬는 시간이 쫙 나오면 막 보고 있다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영원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대표님 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는데 저 보니까 변별력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여튼 무조건 가서 저 사람을 빨리 만나봐라는데 응급길에 막 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뛰어갔는데 딱 막상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앞불사 제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필을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보여주면서 You 한마디 했습니다. You 이런 Yes 우리말로 좀 따라오십시오. 팔로미 손잡고 막 가갖고 조선학교 어머니 6분이 함께 가 있는데 어머니들한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뭡니까 이게 미니 노트북 아이패드에 3분짜리 영상을 조선학교 영어로 밑에 자막 깔아가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영어하는 어머니가 계속 설명하고 그러니까 알았다. 뭐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와중에 또 그 연영운영이 오더니 언니 저 사람 같아요. 대표님 저 사람 빨리 또 똑같은 방식으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You
예스 할로.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그 짧은 시간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그 세 사람이 모두 그날 그 일본 관리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선학교가 그 유치원, 그 다음에 고등부상화 이런 데 다 제외되고 있고 차별받고 있는 거 알고 있냐? 한이 일본 관리의 한 말은 우린 차별한 적 없다. 우리는 제대로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조선학교는 재판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답할 거지 우리가 말할 건 없다. 괜찮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이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뭐 아는 사람이 흥분하고 나면 그 말 듣고 같이 흥분하고 이렇게 해서 제네바에서 UN 그 아동권리위원회에 가서 어필했던 게 다행히 올라가고 차별이다 시정 공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정 공고를 받은 건 아닙니까? 그 앞에 유엔의 각종 시정 공고를 6번이나 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뭡니까?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호소해보기도 하고 일본 내에서 나란히 가기도 하고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금요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 그 6월 13일 조직을 우리 학교 신흥 모임을 만들고 10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그 아까 영상에 나왔던 문부과학서 우리를 따지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앞에 가서 아이들이 피가 팍 쏟아지는데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 차별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착착 맞으면서. 근데 거기서 한마디 해라라고 마이크를 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분단된 땅을 물려준 것도 미안한데 아직까지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화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고향 땅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힘이 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조선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고등학교 때 재판 원고가 되기도 하고 뭐 집회 시위 나가가지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졸업을 해버리고 대학을 가버리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후배들은 그 차별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 조선학교 아이들이 너무 미안해서 금요일마다 문부과학성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의 조선학교는 도쿄에서 서쪽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점심을 먹고 금요일이 그나마 다음이 토요일이라서 부담이 없는데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도착을 하면 4시랍니다. 점심 먹자마자 타면.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요구를 하고 외치고 돌아가면 한밤중, 오밤중에 가서 밥을 먹는 이 아이들이 자기 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온 게 너무나 미안해서 문부과학성 앞에 가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10월달에 가서 본 거죠. 같이 비를 맞으면서 같이 울면서 서로 고맙다, 미안하다. 우리 반드시 이기자, 지지 말자. 이 이야기를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 바로 금요행동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도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금요일마다 너희들과 똑같은 요구를 하겠다.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마라. 고교무상화를 실시하라. 그때는 유공무상화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함께 너희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만난다. 금요일마다 손을 잡는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늘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요구하고 함께 외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다.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하고 돌아와서 2014년 12월 5일부터 시작한 금요행동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대입이 워낙 수년간 싸워왔기 때문에 정대입의 수요 시위는 가능하지만 각종 대사관 앞에 시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를 시간 간격을 쭉 두면서 하기도 하고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저기 선생님이 합창단 한다고 했는데 그 합창단 단원들도 열심히 금요일마다 행동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이 만난다라고 했던 게 지금 8년째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6월 10일이 지금 372차 내일이죠.
금요일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라서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지도 않고 벌써 8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금요일 날 1인 시위하는 거를 보통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면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생겼을 거 아닙니까? 같은 동포들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공유하고 이러면서 일본 전역에 한 1년 안에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우리 문제로 이렇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이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아, 그때 와서 이야기했던 그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막 메시지가 와요. 저도 어떤 날은 막 바빠가 제대로 못 올리면 딱 그 페이스북 메시지 딱 뜹니다. 손 선생님, 오늘 금요 행동은 혹시 없었을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확인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저는 8년 동안에 금요일마다 긴장합니다. 혹시 빵꾸 낼까봐.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과의 약속이 있답니다. 금요일마다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동포들은 차별이 당연한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고향 땅에서도 이런 차별이 어디냐고 와서 큰소리 쳐주고 목소리 높여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용기를 갖고 다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8년째 진행되고 있는 금요행동은 아이들과의 약속이고 동포들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함께 싸워서 연대해서 꼭 이겨내야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금요행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금요행동이 모범이면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자꾸 이게 모범이라고 얘기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금요일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함께 갔던 농민들이 금요일만 되면 논두렁밭두렁에서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20차 금요행동, 뭐 321차 금요행동 이렇게 올렸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동포들이 힘주라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320-1차 금요행동, 다시 2차 금요행동, 다시 3차, 어떨 때는 다시 11차까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농민들은 논두렁밭두렁뿐만 아니라 모였다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손피켓 있죠? 품고 다닙니다. 조선학교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갔다 오고 나니까 내 사진 한 장, 나의 응원 하나가 얼마나 우리 동포들에게 힘이 될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품고 다닙니다. 그냥 사람만 모이면 찍어서 올리고 어떤 때는 오밤중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다음날 아침 토요일까지도 다시 얼마 막 이걸 막 올리는 행복한 일을 그러나 참 끝도 없는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산에도 와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사진도 들고 같이 찍고 앞에 나서고 같이 찍고 그럼 다음날 바로 올립니다. 안산의 세월호의 아픔이 가장 피부 깊이 와 있는 이 안산 땅에서도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동포들이 힘을 내야 된다라는 이 호소를 그리고 이 행동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단순한 그냥 요구가 아닌 우리 동포들과 우리를 연결하고 힘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되시면 품고 다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뭐 금요일이면 더욱더 좋고요. 올려주시면 우리 여기 백보람 선생님 통해서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뭐 몇 기 동문회가 모였다. 뭐 몇 기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동포들 아이들을 응원해주면 지치지 않고 이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이 사실은 제일 신납니다. 책장 사러 나왔습니다. 자, 그 제일 뒤에도 있는데 혹시나 이 꽃송이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노란색, 분홍색, 그리고 하늘색 1, 2, 3편입니다. 2019년도에 이 노란색 책이 나왔습니다. 이 꽃송이라는 것은 우리 동포들의 문집입니다. 일종의 민족의 하원에서 맑게 피어나는 우리의 꽃송이들 아이들을 상징하는 꽃송이입니다. 근데 우리 동포들이 학교를 만들고 말과 글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는 거는 되는데 글 쓰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가야금하고 무용하고 이런 거 정말 뛰어납니다. 예술경연대회 가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 근데 글 쓰는 게 말하기도
이른바 말하면 전국 100일장을 한 거죠. 우리 동포들의 신문인 조선신보사에서 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 1000편 정도가 모인답니다. 1000편을 각 조선학교의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는 내내 운답니다. 그 서투른 말 하나하나에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고생한 이야기. 근데 이 1편에는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2018년 4.27 선언이 있고 나니까 막 우리 민족이 막 통일이 금방 올 듯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너무 희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4.27 시대에는 우리의 이야기도 좀 남쪽에 우리 고향 땅에 좀 알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고운 글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남쪽 땅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2014년부터 17년도까지 아주 고운 글들입니다. 이 글들을 한 120편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고운 책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51편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시, 그리고 그냥 그 산문 이런 건데 첫 번째 이게 뭐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노란색이 우리는 세월호를 상징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차별받는 아이들, 희생당한 아이들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아이들. 이 노란색,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동포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고운 책이었다고. 근데 여기 보면 조선학교가 뭐 하는 데냐는 게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그림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사진, 심지어 노래까지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데에 QR코드가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 한번 해보십시오. QR코드 찍으면 유튜브로 연결돼가지고 아이들 동영상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 흐뭇해가 종합예술이야. 편집위원들이 너무 만족해 한 거예요. 그리고 동포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편에 보면 저금통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돈이 생긴다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돈이 생기면 뭘 할까?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쁜 옷을 살 거야, 나는 어디를 여행 갈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라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다 준다. 그게 우리 동포들이 마음입니다. 그렇게 만든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나갔다 올 때마다 큰 항아리에다가 잔돈 생기는 대로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간에도 계속 동전을 모았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 내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이 배움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조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1편에는 보면 14년부터 18년도까지의 그 아이들이 조선학교 학생이라는 이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책은 굉장히 두껍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참 재미있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소학교 때, 중학교 때 군집에서 걸려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뽑힌 사람을 40여 년이 지나서 우리가 만나러 갔습니다. 10명을. 그래서 그 선생님 그때 이 꼬송이에 당선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시계를 받았다, 뭐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는 거를 저희들이 한 4시간, 5시간 인터뷰해가지고 10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8분의 그때 당시에 이 꼬송이와 관련 리스트 이런 분들 조선학교 아이 5명을 보내고 있는 이런 어머니들 이런 분들 리스트가 다 실려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단순한 한 권의 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국에 나옵니다. 만나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색깔이 뭘 의미합니까? 예, 통일기, 단일기 그 색깔이죠. 우리는 통일로 달려갑니다. 해서 아이들이 그 분단된 속에 우리만 그렇게 느낄 줄 알았는데 훨씬 일본에서 분단을 정말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면 나는 뭘 하고 싶다. 통일을 위해서 나는 뭘 하겠다라는 통일에 대한 절절한 마음들이 똑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2권과 3권은 실제 이거는 14년도부터니까 가장 최근이니까 그냥 저희들이 파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2권의 책은 파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신보 기자들과 그리고 국어교사 선생님들이 조선대학교 안에 유일하게 꼬송이 전집이 모여있답니다.
뭐 모을 수도 공간도 없고 해서 거기에서 읽고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면 편집위원 8명이 밤새 타이프를 다 쳤습니다. 치고 100편을 일본으로 다시 보내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받아가 50편을 음선에서 만든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민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금요일도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하는 이것도 아이들과 약속이지만 우리 동포들과 함께하고 응원하는 그 속에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의 삶을 이 속에는 조선학교도 있지만 우리 동포들의 삶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널리 이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게 또 우리의 임무다 해서 저는 심지어 이제 뭐 책장사냐 할 정도로 강의 갈 때마다 이 책 3권을 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가 내미는 손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하는 힘내라 함께 하자 이 한마디가 우리 동포들이 70년의 세월을 꾸다기 이겨낼 수 있듯이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나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라면 함께 행동하는 거에 나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